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빌더스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데브옵스를 위한 다양한 AWS 서비스 소개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고토웹이나 퀘스천스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 세션의 큰 흐름은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인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데브옵스를 위한 AWS 도구들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션 주제인 데브옵스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세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10명의 참석자가 앉아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10명의 답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데브옵스가 실현되는 범위 및 형태에 따라 굉장히 그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셜하게 데브옵스란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즉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나 데브옵스는 단순히 개발과 운영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을 결합한 문화 철학, 사례 및 도구의 조합으로 더 큰 의미를 지니죠. 데브옵스를 통해 개발자의 생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모두 최적화함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기능 및 개선된 서비스를 더욱 빠른 속도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 문화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데브옵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데브옵스는 기존의 사일로에 묶여있던 개발과 운영이라는 두 팀 간의 장벽을 없애줍니다. 일부 조직에서는 개발팀과 운영팀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엔지니어가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고객의 요구와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지 생각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명시된 역할 또는 직책의 범위를 넘어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때에 따라서는 개발팀, 운영팀 뿐만 아니라 QA팀이나 보안팀도 긴밀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던 전체 개발 및 인프라 수명 주기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 데브옵스의 문화입니다. 그 다음 요소는 사례, 즉 데브옵스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 관리 프로세스의 자동화, 단순화를 좀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몇 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느슨하게 결합된 아키텍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애플리케이션 결함을 줄이기 위해 작은 단위로 자주 배포를 수행하는지, 코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당 워크로드가 애플리케이션의 유연성 및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도구인데요. 데브옵스를 위한 문화 및 방식을 세팅했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해도 각각의 서비스를 수동으로 배포한다면 이는 데브옵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데브옵스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은 지속적 통합 및 배포를 의미하는 CI/CD,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IAC, 로깅,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데브옵스의 모범 사례로는 지속적 통합, 지속적 전달, 마이크로 서비스, IAC, 모니터링 및 로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데브옵스 환경에서의 보안도 고려하여 DevSecOps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과 Continuous Delivery를 의미하며 개발자가 코드 변경 사항을 중앙 레포지토리에 정기적으로 병합하고 빌드와 테스트 과정을 거쳐 프로덕션에 릴리즈하는 각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는 하나의 큰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의 집합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Infrastructure as Code는 버전 제어나 지속적 통합과 같은 코드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을 사용하여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로깅은 데브옵스가 아닌 환경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기업들은 지표와 로그를 모니터링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성능이 엔드 유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데브옵스 환경에서 보안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처음 설계에서 보안 요소를 포함시키고 지속적 보안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규정 준수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에서 이 부분을 확장시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데브옵스를 위한 AWS의 다양한 서비스 중 인프라 구성 자동화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코드 기반 인프라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한다는 것은 로직을 구성하는 코드뿐만 아니라 해당 애플리케이션 밑단에 있는 인프라의 관리도 포함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AWS 위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고 가정한다면 화면에 보이는 VPC, EC2, RDS 등도 관리 요소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WS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련 인프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웹브라우저를 통해 AWS 관리 콘솔에서 자원을 생성하거나 AWS CLI 및 SDK를 사용하거나 IAC 툴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혹은 AWS CDK를 사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AWS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GUI인 관리 콘솔이 가장 쉬운 접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동화가 어렵고 많은 자원을 한 번에 생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인 AWS CLI나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집합인 SDK의 경우 자원의 자동 생성을 지원하고 벌크 형태의 자원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AWS CLI의 경우 명령어를 똑같이 재현하기 쉽지 않고 SDK의 경우 주로 AW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죠. 그래서 화면 가장 아래에 있는 IAC 툴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AWS CDK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데브옵스의 모범 사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IAC가 왜 필요할까요? 데브옵스 팀이 흔히 겪는 3R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바로 Repeatability, Reproducibility, Reliability가 바로 그 3R인데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같은 환경을 구성할 때 휴먼 에러로 가끔씩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프로덕션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인프라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IAC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IAC는 소스 코드처럼 버저닝 및 관리가 되어 환경 내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버전이 변경되었을 때 정확한 변경 기록을 인지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이전 인프라 환경으로 롤백하는 것도 비교적 쉽습니다. 또한 붕어빵 틀만 있다면 같은 모양의 붕어빵을 계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컨피그 파일 및 코드만 있다면 현재의 아키텍처와 똑같은 환경을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 정확히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하여 프로덕션 환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IAC 방식에서 AWS 네이티브한 옵션으로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AWS CDK가 있습니다. 또한 서드파티 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해시코프 테라폼, 셰프, 그리고 퍼펫 등이 있습니다. 코드 기반 인프라 구성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앱 코드 및 인프라 템플릿을 작성한 후 배포하고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고 다시금 최적화를 위해 일련의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AWS 리소스를 모델링하고 설정하여 리소스 관리에 대한 버든을 경감시키고 해당 리소스 위에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모든 AWS 리소스, 예를 들어 아마존 EC2 인스턴스 혹은 아마존 RDS 관련 값을 기재한 템플릿을 생성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해당 리소스의 프로비저닝과 구성을 담당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AWS 리소스를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생성하고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된 디펜던시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는 큰 흐름은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YAML 또는 JSON으로 템플릿을 작성하거나 마크로스 혹은 AWS CDK와 같은 하이레벨 랭귀지를 통해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해당 템플릿을 로컬 환경에 저장했다가 AWS 콘솔에 업로드시키거나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아마존 S3에 저장한 후 업로드하거나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템플릿을 테스트한 후 업로드합니다. 세 번째로 콘솔, CLI 혹은 AWS CDK를 사용하여 템플릿으로부터 스택스를 생성하거나 여러 계정 및 리전에서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택셋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스택을 통해 AWS 리소스들이 프로비저닝 됩니다. 화면에 있는 요소들은 방금 전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언급한 주요 아티팩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각 아티팩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구조는 화면과 같습니다. 코드는 템플릿이라는 파일에 기록이 되고 스택은 템플릿을 통해 발생됩니다. 템플릿은 주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리소스들을 정의합니다. 즉, 리소스에 의도된 상태를 설명하죠. 각 리소스는 사용 가능한 속성에 따라 구성되고 종속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거나 암묵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그런 의도를 API 호출로 변환하여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500개 이상의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템플릿 구조를 적어놨는데요. 해당 템플릿은 YAML 기반입니다.
야물의 경우 제이슨에 비해 주석 달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야물 파일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윗줄부터 천천히 뜯어보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버전이 있는데 이를 기입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 줄은 디스크립션으로 빌드할 템플릿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저희가 흔히 개발을 할 때 주석을 다는 습관에 대해 거듭 강조하듯 디스크립션을 상세히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라미터는 해당 템플릿을 생성하는 개별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라미터에 environment 타입을 넣고 allowed value에 test, dev, prod 등을 적으면 스택이 생성될 때 사용자는 세 가지 값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핑스는 스스로 채워지는 파라미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핑스에 리전마다 구동할 AMI를 명시해 놓으면 서울 리전 안에서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 때 실행할 AMI가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는 코드가 동적으로 구동되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의 경우 조건인 참의 경우에만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파라미터 값이 테스트인 경우 EC2를 2개만 배포하는 그런 테스트 환경을 배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진한 주황색 글씨로 된 리소스는 템플릿에서 유일하게 반드시 명시해야 될 부분이고 생성할 AWS 리소스들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은 리소스가 프로비저닝 된 후에도 도출될 수 있는 값, 예를 들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했다면 엔드포인트 같은 것을 출력시킬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템플릿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디스크립션을 통해 화면에 있는 템플릿이 코드 레파지토리 및 클라우드9 환경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시스에는 코드 커밋과 클라우드9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 리소스 간 첨주입니다. 클라우드9 부분을 보면 앞에서 생성한 코드 커밋 레파지토리 클론 URL HTTP 속성을 참조하겠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비즈니스 로직을 따르는 방법으로 리소스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내장 함수를 통해 스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템플릿을 통하여 AWS 리소스와 해당 속성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값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스택을 생성하여 템플릿에 기재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는 것입니다. 스택 설정을 변경하거나 스택 리소스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 스택을 삭제하고 새 스택을 생성하는 대신 스택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택에 EC2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스택을 업데이트하여 인스턴스의 AMI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할 때 새로운 파라미터 입력값 또는 업데이트된 템플릿과 같은 변경사항을 제출합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사용자가 제출한 변경사항을 스택의 현재 상태와 비교하고 변경된 리소스만 업데이트합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할 때 업데이트하는 속성에 따라 리소스를 중단하거나 업데이트된 리소스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스택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실행 중인 리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면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hangeset을 사용하면 스택에 대한 제한된 변경사항이 실행 리소스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changeset을 실행하기로 결정할 때에만 스택을 변경하기 때문에 실수로 크리티컬한 리소스를 삭제해버리는 것과 같은 이슈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AWS를 헤비하게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아마도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하나의 계정에서도 여러 리전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어떻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한 기능이 스택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택셋을 생성하면 스택셋을 위한 스택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셋이 생성된 후 언제든지 추가 계정 및 리전에 대한 스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핵심 아티팩트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생성한 후 바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업로드할 수 있지만 만약 해당 템플릿에 에러가 있다면 리소스가 프로비저닝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겠죠. 로직단에서의 에러는 템플릿 작성이 완료되기 전 캐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소스 툴인 CFN-lint라는 툴이 있습니다. 해당 툴을 사용하면 템플릿을 배포하기 전에 에러를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몇 가지 워닝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 번째 줄에 어떤 에러가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규모의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할 때에는 하나의 템플릿에 관련 정보를 모두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워크로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모든 리소스를 하나의 템플릿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화면처럼 계층화된 아키텍처 빌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마치 케이크와 같다고 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케이크라고도 하는데요. 성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염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킹 및 보안은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될 때 함께 변경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각을 분리하면 실수로 자원 삭제를 막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후에 리소스 테스트 및 트러블 슈팅할 때도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AC를 사용할 때 이상적인 가정은 리소스 관련 모든 작업을 IAC를 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급하게 일부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되는 경우 수동으로 리소스를 컨트롤하죠. 이와 같이 관리되지 않은 변경은 실행 중인 스택의 구성이 템플릿에서 드리프트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의도한 상태와 실제 리소스의 상태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드리프트 감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전체 스택 또는 특정 리소스의 드리프트를 감지하고 몇 분 안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은 결과를 통해 템플릿을 업데이트하거나 리소스 규정 준수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범 사례는 DB에서의 패스워드와 같은 항목을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DB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작성할 때에도 패스워드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하드코딩으로 넣지 않습니다. 코드가 외부에 탈취되면 보안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는 화면에 빨간 글씨처럼 AWS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한 후 불러오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AWS CDK인데요. 저의 다음 세션인 AWS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AWS CDK로 시작하는 데브옵스에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본 세션에서는 간단한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WS CDK는 인프라를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로 모델링하기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하고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배포하는 원리로 동작합니다. CDK가 지원하는 언어는 TypeScript, JavaScript, Python, Java 및 C샵입니다. 해당 언어를 통해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선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CDK는 Core Framework, AWS Constructor Library, AWS CDK CLI 이렇게 세 가지 메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스택이 포함된 앱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여러 리소스를 포함하고 원투원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과 매핑된 단위를 의미합니다. 앞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모험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리소스들은 서로 다른 스택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AWS Construct Library는 AWS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를 생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성 요소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Construct Library를 사용하며 프로젝트에 필요한 디펜던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편의성 및 빠른 반복 주기에 적합하도록 모험 사례와 다양한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CDK CLI는 코어 프레임워크와 상호작용하여 프로젝트의 스트럭처를 초기화하고 배포된 상태와 배포할 상태의 차이점을 검사하며 AWS 환경에 쉽게 리소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WS CDK는 해당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어셈블리 언어 형태인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고 이를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 배포하여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형식으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사용자는 첫 번째로 CDK init 명령어를 실행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CDK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프로젝트 구조를 생성하며 사용자는 앱을 만들고 스택, 컨스트럭트, 그리고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작업이 완료되면 프로젝트를 빌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경우 npm run build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작성한 코드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컴파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CDK 싱크를 사용하면 클라우드 어셈블리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과 에셋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CDK 디플로이를 통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적용되며 AWS 계정의 리소스가 프로비저닝 됩니다. 이후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반영할 때에는 빌드 및 디플로이 작업을 반복하되 기존에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와의 변경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디플로이 이전 CDK diff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왼쪽 화면과 오른쪽 코드는 각각 CDK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작성한 것인데요. AWS CDK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여 AWS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하는 개발자 중심의 도구 키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CDK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활용하므로 안전한 배포, 자동 롤백, 드리프트 감지 등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제공하는 모든 이점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서는 일부 코드만 발췌하였지만 실제 애플 투 애플로 두 코드를 비교한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리소스에 대한 코드를 작성할 때보다 CDK를 통해 작성할 때 더 적은 소스 코드로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퓨어한 운영자의 경우 러닝 커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특징에 기반하여 사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툴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코드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전체 프로세스를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전달, 그리고 지속적 배포의 레이아웃입니다.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레파지터리에 푸시하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프로덕션 환경에 변경사항이 반영됩니다. 이러한 릴리즈 프로세스에서 데브옵스의 모범 사례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릴리즈 프로세스에서 각 단계에 매핑되는 AWS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CI/CD를 위한 AWS 개발자 도구를 통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릴리즈 주기를 가속화할 수 있고, 다른 AWS 서비스와 쉽게 연동하여 작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개발자 도구는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버전을 관리하며 AWS 또는 온프리미스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구축,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처음 개발 코드를 작성하는 환경부터 AWS 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AWS 클라우드 9을 사용하면 웹브라우저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9은 클라우드 기반 IDE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필수 도구가 사전에 패키징되어 있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 집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을 팀과 공유하면 코드 협업이 쉬워지는 이점도 있죠. 그리고 AWS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SDK, 라이브러리 및 플러그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창에서 AWS에 직접적으로 액세스하여 컨트롤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9을 통해 개발 관련 작업을 진행한 후 작성한 코드를 저장소에 반영하면 사전에 구축된 코드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고 최종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변경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모니터링 기능을 붙여 현재 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최적화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I/CD에서 소스,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를 하나의 큰 묶음으로 묶어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AWS 코드 파이프라인은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전 관리형 지속적 전달 서비스입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신경을 사용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AWS 코드 빌드, AWS 코드 디플로이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는 지속적 통합 또는 지속적 전달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GitHub 혹은 젠킨스와 같은 타사 서비스와 손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각 스테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화면과 같습니다. 소스 단계에서는 AWS 코드 커밋, GitHub과 같은 레파지토리에서 소스가 변경될 때 파이프라인이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3 버킷에 아티팩트가 들어올 때 혹은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사용한다면 컨테이너 이미지가 변경될 때에도 파이프라인이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케줄링 및 자원의 헬스 이벤트에 따라서도 파이프라인이 트리거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드 스테이지를 코드 파이프라인에 붙이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로는 AWS 코드 파이프라인 및 젠킨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타겟으로는 EC2 인스턴스,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 람다 혹은 아마존 ECS, 파게이트 등이 가능합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 예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처음 소스 코드에서 푸시를 하면 이제 소스가 빌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프로드 상태의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그런 변경분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놀리틱 환경에서 만약 방금 설명드린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면 화면과 같을 거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에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면 각각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파이프라인이 생성될 것입니다. 지속적 통합은 자동화된 빌드 및 테스트가 수행된 후 개발자가 코드 변경 사항을 중앙 레파지토리에 정기적으로 병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지속적 개발은 지속적 통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 개발 사례에는 여러 사람이 코드 작업을 합니다. 코드 리퍼지토리는 서로 다른 버전의 코드를 유지, 관리하고 또한 팀에서 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퍼지토리에서 코드를 체크아웃하고 로컬 복사본에서 코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컴파일 및 테스트한 후 코드를 다시 레퍼지토리로 커밋하여 이를 빈번하게 수행합니다. 지속적 통합의 핵심 목표는 버그를 신속하게 찾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검증 및 릴리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지속적 통합과 관련 있는 AWS 서비스인 AWS 코드 빌드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유닛 테스트를 실행하며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생성하는 단계까지 마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빌드 서비스입니다. 또한 빌드 볼륨에 맞게 자동적으로 확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 빌드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은 빌드 작업이 몰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속도 향상을 위해 빌드 환경을 캐싱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각 빌드는 일관되고 불변하는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 빌드를 통해 빌드를 실행할 때에는 빌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빌드 환경은 코드 빌드가 빌드를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런타임, 그리고 도구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AWS가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빌드 환경 이미지가 있지만 사용자는 때에 따라서 커스텀한 빌드 환경 이미지를 이용해서 코드 빌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빌드를 실행하기 위해 빌드 스펙 야물 파일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빌드 스펙은 코드 빌드가 빌드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야물 형식의 빌드 명령 및 관련 설정의 모음입니다. 코드 출처는 어디인지, 통합을 위해 실행해야 하는 명령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빌드 스펙 파일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 빌드 스펙 파일에서 리포트의 위치를 명세해 놓은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유닛 테스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리포트의 결과 경로를 빌드 스펙에 추가한 다음 코드 빌드 리포트에서 리포트 그룹을 생성하고 관련 ARN을 빌드 스펙의 리포트에 붙여 넣으면 화면과 같이 성공 실패, 수행 시간 및 유닛 테스트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배포는 테스트를 위해서 스테이징 환경에 새로운 변경 사항을 자동적으로 배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드 단계까지가 CI의 영역이고
CD의 경우 스테이징 환경까지 가서 로컬 테스트를 넘어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테스트, 부하 테스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프로덕션에 가는 아티팩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 배포에는 고객의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변경분이 반영될 때 제로다운 패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변경분을 애자일하게 반영하고 변경 실패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지속적 배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AWS에서는 코드 디플로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 테스트 환경, 스테이징 환경, 혹은 프로덕션 환경에 있는 실제 인스턴스의 아티팩트를 배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한 업데이트를 비교적 간단하게 핸들링할 수 있다는 점, 배포 중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러 에러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롤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전 작업분을 다시 배포하는 형태로 이제 롤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배포 타겟으로는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아마존 EC2, AWS 람다, AWS 파게이트, 온프레미스 서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서버에는 에이전트를 설치하시면 해당 에이전트와 코드 디플로이가 통신을 해서 배포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빌드에서 빌드 스펙 파일처럼 코드 디플로이에서도 앱 스펙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의 배포가 실제로 진행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에 정의된 일련의 수명주기 이벤트 후크로 각 배포를 관리합니다. 화면에 있는 앱 스펙 파일의 후크 부분을 보시면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변경분을 배포할 때 로드 밸런서에서 인스턴스를 제거하고 디펜던시 패키지를 설치하고 웹브라우저를 시작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다시 로드 밸런서에 인스턴스를 추가하는 작업을 스크립트 파일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포 속도 및 배포 그룹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덕션에 디플로이 할 때 한 번에 하나씩 배포를 진행한다면 혹시라도 이슈가 발생할 때 빠르게 롤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룹을 통해 배포 타겟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릴리즈 프로세스를 하나의 코드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할 때의 예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코드 변경분이 코드 커밋에 반영이 되고요. 유닛 테스트를 실행한 파일이 코드 빌드를 통해 빌드가 됩니다. 그리고 카나리 배포를 통해 스테이징 환경에 코드가 디플로이가 되고 로드 테스트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40분 동안 데브옵스를 위한 AWS 서비스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데브옵스의 경우 각 조직 및 기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개발자의 생산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모두 최적화함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기능 및 개선된 서비스를 더욱 빠른 속도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AWS에서는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조금 더 나은 세션을 준비합니다. 다음 8월에 진행할 세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주영이었습니다.